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이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는 저는 먼저 제 소개,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는 노팅엄 대학교를 2020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인데, 제가 노팅엄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도 계신 것 같은데, 한국에만 살다가 혹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게 저는 어땠는지, 저는 한국에서 쭉 살다가 성인이 돼서 영국에 바로 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살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노팅엄이라는 도시는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학업적으로 넘어가서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레이니 파마시스트로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노팅엄에서도 일하고 런던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한국인으로서 영국의 약사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쉐어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 경험이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코스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나라의 그것과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람사랑 유학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게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서비스가 저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2015년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영국 노팅엄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노팅엄 대학교 부설 파운데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립 컬리지가 있어요. 노팅엄에 있는 조그마한 비스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16년도에 노팅엄 대학교에 지원을 이제 입학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학교가 뭐 노팅엄, 맨체스터, KCL, 그리고 아스톤, 킹스 컬리지하고 아스톤 이렇게 써서 오퍼는 다 받았고, 제가 고민했던 거는 KCL, 킹스 컬리지랑 노팅엄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학교 고를 때 뭐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팅엄이 더 잘 맞겠다 싶어서 노팅엄을 결정을 했고, 2016년도에 노팅엄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졸업을 했고,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 학기의 반 정도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1년도 중반까지는 트레이니 파마시스트로서 노팅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롱이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서 레지스트레이션 이그잼 준비도 하고 해서 이제 영국 약사 면허 시험을 받고, 2021년도에서부터 이제 영국 약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면허를 받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노팅엄에서 너무 오랫동안 산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파운데이션에서부터 학교도 다니고 또 이제 이 트레이닝 1년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6년 반? 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도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영국에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난 영국에 산 게 아니라 노팅엄에 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할 때는 좀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봐야겠다. 그럼 내가 런던에서 한번 일을 해보면 언제가 됐든 나중에 돌아와도 어떤 동네든 좀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그냥 런던에 딱 갔죠. 같이 살던 언니랑 둘이서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좀 한국 면허도 따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 면허가 예비 시험이 생기고 또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빨리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예비 시험 준비를 해서 작년 시험을 봐서 예비 시험은 패스를 했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있는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린 것은, 제가 앞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했던 거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와닿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했고요.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팅엄에서 한국인으로서 하는 것이 어땠는가를 먼저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팅엄
어땠는지 일단 제일 먼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영국 약대 유학 가려는 분들이 노팅엄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건 10년 전에 전 노팅엄을 골랐거든요. 그때는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고 다 동네 자체에 뭐 한국인으로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없었고 뭐 한인마트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왜 노팅엄을 골랐을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팅엄 왜 골랐냐면 딱 영국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국 지도를 딱 펴봤더니 일단 저는 스코틀랜드는 제외했고요. 스코틀랜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잉글랜드로만 봤을 때 딱 보아하니 노팅엄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많은 곳으로부터 네, 딱 가운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영국을 가본 적도 없었고 영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어서 뭔가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보고 싶었기도 했고 해서 일단 노팅엄으로 가서 좀 잉글랜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에 가서 뭐 어떤지 한번 간을 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팅엄을 선택을 했죠. 맨 처음에는 별 큰 뜻 없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학교가 대학교도 노팅엄도 갔다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톤도 직접 가보고 여러 학교들을 갔다 와보고 수업도 청강해보고 하니까 노팅엄이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 약사로서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노팅엄을 고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다 잘 맞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좀 탐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마켓스퀘어라고 노팅엄의 시티센터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인데 보면 여기에 보면 노팅엄이라는 도시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 친화적으로 뭔가 많이 이벤트도 있고 갈 곳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고 뭐 할 곳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보냈던 마켓스퀘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기숙사 바로 옆에 있었던 월라톤 홀이라고 배트맨도 촬영을 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역사적인 곳인데 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노팅엄은 가족 단위의 분들이 되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되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던 게 외국인이 살면서 외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인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영국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되게 그 영국인들의 문화에 외국인으로서 융합되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벤트도 하고 이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타런이라고 해서 5km였나 이제 이 복장을 하고 다 같이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여기는 컬리지 친구들이랑 그때 페인트볼 하러 갔을 때 그냥 뭐 이제 이런 숲도 있고 자연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에 저는 노팅엄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섹션으로는 궁금하실 수 있는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제가 노팅엄 대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를 우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일 먼저 대학교라고 하면은 학업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트레이닝 파마시스트를 뽑는 인터뷰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약사 면접을 볼 때 약사에 대한 잡을 구하기 위한 잡 인터뷰를 볼 때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는 거는 너는 아카데믹한 거 말고 뭐 했어? 이런 거를 물어보고 너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해왔어? 라던가 아니면 너는 어떤 뭐 리더십 경험이 있니? 이런 거를 보통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잡에 어플라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이 약대생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또한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영국이란 나라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한다는 거는 되게 돌아올 수 없는, 다시 할 수 없는 되게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나중에 지났을 때 나한테 결국 남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받는 거는 어쨌든 비싼 종이 쪼가리죠. 결국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게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더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살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모두가 똑같이 가져가는 종이 쪼가리 말고 나만의 뭔가 어떠한 경험이나 나만의 어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채워줄 수 있는 게
영국은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노팅엄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학업적인 거 외적으로는 되게 소사이어티나 스포츠 클럽을 한국 학생들은 많이 안 하지만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데 소사이어티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북클럽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하이킹 가는 클럽도 있고 뭐 뜨개질하는 것도 있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스포츠 클럽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취미 생활이 있어 하면 소사이어티를 하면 되고 나는 공부를 하면서 좀 운동도 하지만 친목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스포츠 클럽을 드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면서 뭔가 운동도 내가 따로 가기 귀찮고 그럼 뭔가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뭔가 또 친목을 할 수 있는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포츠 클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갔을 때 나를 모두가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태권도 클럽에 가면은 나도 좀 편하고 친구도 사귀기 좋고 그러면서 운동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태권도 클럽을 들어갔고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뭐 임원 활동도 하고 해서 끝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느꼈던 점은 내가 학과 친구들 이외에 무언가 남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학과 친구들도 연락을 하지만 지금까지도 뭐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동아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훨씬 깊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뭔가 경계 없이 허물 없이 친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남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내가 이때 뭐 꼭 굳이 연결을 하자면 트레이닝 파마시스트나 아니면은 파마시스트로서 잡 인터뷰를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나랑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인터랙션을 한 사람과 나랑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는 것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문에서 너는 너와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거를 설명할 때 혹은 어떠한 거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 뭐 그런 경험이 있니? 그럴 때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환자들은 나랑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뭔가 동아리든 스포츠 클럽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스튜던트 암바사더라고 이거는 뭐 학생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영국에서는 약간 알바 같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알바 같은 거라서 초등학교 가서 과학 수업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약대였으니까 정해진 곳에 가서 과학 수업도 해주고 체육 수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학교에 오시면 학교 투어도 해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 되게 개인적으로 영어가 엄청 늘었던 지점이 저는 스튜던트 암바사더 활동을 하면서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로서 나중에 일을 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설명하는 능력을 많이 갖추게 된 그 지점도 스튜던트 암바사더 경험을 하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학교가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이 사람들의 질문에 적재적소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도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1학년 때. 왜냐하면 또한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1학년 때 학교 기숙사에 있는 곳에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침이랑 저녁을 같은 곳에서 먹거든요. 같은 곳에서 먹는데 맨날 보는 애들 맨날 봐요. 나랑 아무리 다르게 생겼고 나랑 아무리 과가 다르고 아무리 뭔가 달라 보여도 맨날 아침에 그 뭔가 약간 부시시한 모습으로 맨날 만나고 부딪히고 저녁 시간에 다 무언가를 하고 딱 집이라는 곳에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쟤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라도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내성적인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또한 뭐 영국에 뭐 법대 다니는 친구들도 만나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이때도 되게 친구의 영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과 친구들이랑은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냥 저녁 생활도 외롭지 않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게 학교에서 다이렉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는 서머 플레이스먼트. 이거는 아마 웬만한 영국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할 거고 저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머 플레이스먼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9월 말에 학교가 시작을 해요. 어떤 학교는 늦게 10월 달에 시작을 하죠.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하고 크리스마스 한 달 동안 놀거든요. 놀고 1월 중순에 와서 시험을 보고 1월 말에 다시 시작을 해서 2월, 3월, 4월 하고 다시 쉬거든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5월 이때 와서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5월, 6월에서부터 9월 말까지가 완전 방학인 거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싼 학비를 내고 반은 놀고 반은 학교를 가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약대라고 하면은 병원과 또 동네 약국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학생들이 여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펀드를 받아서 돈을 받으면서 실험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네 약국이나 혹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으면서 여름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일을 배울 수 있는 걸 우리는 서머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또 이제 GSK나 같은 제약회사에서도 서머 플레이스먼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 플레이스먼트를 보통 한국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긴데 내가 영국에 남아서 뭐하나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긴데 한국에 가면 생각해보니까 3달이나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완전 기회가 완전 짱인 거잖아요. 애들은 다 막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매년 안 할 거다 하면은 한 번이라도 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트레이니 파마시스트로서 잡을 구할 때도 그리고 파마시스트로서 잡을 구할 때도 물어봐요. 그런 경험이 있니? 이런 클리니컬 세팅에서 이런 경험이 있니? 물어보는데 영국 애들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얘네들은 약대를 지원하기 전에도 학생으로서도 진짜? 약국 가서 일을 많이 이미 익숙하게 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니? 없어요. 이런 거 있니?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네 하면은 굳이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가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데 하니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나는 그 기회도 나도 똑같이 주어졌는데 잡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으로서는 실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뭔가 안전한 상황에서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뭔가 환자를 대해도 환자들한테도 뭔가 약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친구는 지금 스튜던이니까 뭐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학생이야 라고 하고 이제 환자들도 좀 유하게 받아들여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고 그렇지만 약사로 일할 때는 말이 다르죠. 내가 이제 앞서서 뭔가 갈등을 해야 되는데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전에 그런 뭔가 연습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토요일마다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학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긴 하니까 학생 때는 저는 뭐 학교랑 병행해라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여름에라도 방학 때라도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번 말하고 싶은 거는 서머 플레이스먼트 중에 그러니까 내가 꼭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약대를 나왔지만 꼭 약사로서 일을 하지 않고 뭐 제약회사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후에 PhD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거기서 일할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리서치 서머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적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 내부에서 우리 학과 혹은 다른 학과에 있는 학교 내부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이제 internal research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 기관에서 펀드를 해줘서 뭔가 하는 external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널과 엑스터널을 둘 다 경험해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터널은 내가 좀 점지해둔 약간 좀 저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 저 교수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뭔가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저분이랑 같이 일해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학교들은 3학년 혹은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 프로젝트를 그 약대 커리큘럼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좀 어떤 실험실에도 들어가 보고 거기서 실험도 해보고 어떤 교수님과도 같이 일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PhD 생각이 있다면 PhD 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인터널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스터널은 보통은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로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2학년 때 엑스터널 리서치 서머 프로젝트였던 아이잼이라는 거를 2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했고, 3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에서 하시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아이잼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게 인터내셔널 지네틱 엔지니어링 머신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유전공학에 대한 거를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서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제가 그냥 유전공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 주제를 뭐 그냥 알아서 선정해서 그거를 실험을 하고, 얘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팀과 같이 협업 활동을 한 후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면 미국에서 모여요. MIT에서 모여서 우리는 이런 거 했어요라는 포스터 발표도 하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표도 해서 그 뭔가를 크라이테리아를 기준들을 만족했는가, 발표는 어땠는가, 질의응답 잘했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상을 받는, 이제 이게 저는 그거를 엑스터널 리서치 서머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한 거였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나 방학 때는 보통 영국이 방학을 주고 직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사실은 노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방학이 한 달이지만 방학이 끝나고 바로 다음 주가 그 전 학기에 대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우리 학과가 시험을 빨리 봤다. 물론 그게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빨리 봤다. 그러면 한 일주일 반 정도가 남잖아요. 그게 진짜 방학인 거예요. 그게 2주가 지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라서 아마 이 크리스마스나 이스터 방학은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스터도 마찬가지로 4월, 5월 달 이때 방학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바로 또 그거에 대한 시험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은 뭐 내가 여유가 된다,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 하면 방학 시작하자마자 어디 짧게 갔다 오고 시험 끝나고 막 갔다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니버시티, 노팅엄이 지금 살짝 코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저희 때는 이거랑 조금 달랐는데,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노팅엄 대학교는 이제 DMP 모듈을 되게 초반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DMP 모듈은 뭐냐면 Disease, Medicine, Patient라고 해서 어떤 약학에 대한 거를 배울 때 약제학이면 약제학, 뭐 drug discovery, discovery 이렇게 과목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disease, 질병과 medicine, 약물과 patient, 환자를 한 군데로 묶어서 바디 시스템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소화계를 배울 때는 일단 우리가 소화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사람의 소화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뭔가 잘못된 사람의 소화계는 어떻게 뭐가 어디서 막혔는지, 이거 우리는 병태생리라고 하는데 이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럼 약물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굉장히 놀라운 약물을 찾았는데 입에 먹으면 없어진다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약물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전달을 하려면은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환자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드세요를 어떻게 전달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를 한꺼번에 배우는 거 우리는 DMP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DMP 모듈이 바디 시스템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계, 뭐 염증 반응, 이뮨 시스템, 신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쭉 걸쳐져 있는 거고,
4학년 때는 이제 보통 크게 하는 게 시뮬레이션. 모의 약국 운영하면서 뭐 약국을 1년 동안 같은 친구들이랑 약국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전화도 걸어야 되고, 처방전도 쳐내고, 뭐 환자가 오면 환자도 대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4학년 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실험은 1학년 때부터 프랙티컬이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사진들은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쓸 줄 모르고 그냥 친구가 재밌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원래 실험실 안에는 카메라가 반입이 금지거든요. 핸드폰이 반입이 금지거든요. 근데 이때 뭐 저희가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굉장히 급하게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 있고, 혹시 눈썹이나 눈썹 문신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눈썹 문신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취 크림 같은 거 발라놓고 하잖아요. 그럼 마취 크림을 발랐다는 거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우면서 얼음을 올려놨을 때 이거 차가워, 혹은 뜨거운 걸 올려놨을 때 이거 뜨거워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나와 내가 마취 크림을 발랐을 때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실험을 하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배울 때는 뭐 심전도도 찍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4학년 때 1년 동안 모의 약국 같이 운영하면서, 그때는 모의 약국도 같이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듈에서는 새로운 신약 개발 모듈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같은 친구들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 저희는 가장 두근두근하죠. 딱 첫날. 왜냐면 팀 발표가 하는데 이 친구들이랑 1년 동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의 입장은 이거예요. 절대 안 바꿔준다. 별로여도 안 바꿔준다. 왜냐면 사회에 나가서 너가 어디 들어갔는데 별로인 애가 있으면은 너가 튀어나올 거냐? 그럼 너 손해다. 그 안에서 융합하고 그 안에서 그걸 뭔가 약간 지지고 복구하는 걸 배워라. 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안 바꿔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약국을 할 때마다 부딪히고, 뭘 준비할 때마다 같이 보고, 뭐 할 때마다 같이 보고, 뭐 영상도 같이 찍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딱 첫날에 저희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 노팅엄 전역에 뭔가 힌트들이 이렇게 있으니 돌아다니면서 1등한 팀한테 뭐 상품권 뭐, 2등한 팀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제 이런 팀 빌딩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저는 태권도 동아리에서 이제 저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숫자를 세거든요. 숫자를 세면은 한국어로 세는데 다 이상하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나, 둘 이거 이제 알려주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걸로도 호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나. 왜냐면 한국어로 다 이거 그쵸 뭐 이런 것들 다 한국말로 다 해야 돼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어쨌든 웬만한 친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태권도 동아리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할 거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거나 뭐 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냥 딱 영국 가서 편하게 친구 사귀기에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친구들이 좀 세 보인 친구들도 있어도 다 착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디너처럼 이렇게 쭉 뭐도 하고 소셜 같은 것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처음 갔을 때 홈스테이를 해서 영어를 많이 이제 뭐가 임프루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홈스테이 있었던 같이 살았던 꼬맹이 친구, 저 친구도 이제 다 커서 하고, 이거는 제가 기숙사 살 때 1학년 때 기숙사 살 때 그냥 학교에서 자 풀어놓고 너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관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별로 분기별로 다 같이 포멀하게 차려입고 이제 앉아서 좀 이런 좀 스페셜한 이런 디너를 먹습니다. 같이 뭐도 하고, 뭐 이 기숙사 장이 나와서 뭐 인사도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약간 파티처럼 친목 도모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기숙사 밥입니다. 제가 그냥 뭐 갖고 가다가 저녁 식사로 나오는 게 이런 음식이 나온다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이제 자율배식과 또 이제 그냥 퍼주시는 것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영국 음식이 물론 이제 악명이 높지만 맛이 실제로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기숙사를 잘 고르면 좀 메뉴는 같지만 맛있는 분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오고 사이드로 항상 야채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간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랑 그리고 뭔가 디저트가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누군가 영양학적으로 짜놓은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뭐 컵라면 먹고 뭐 햇반 돌려 먹고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낫습니다. 뭐 맛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에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그냥 기숙사 바닥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약대에서 아마 거의 모든 대학교가 그럴 거예요. 이제 끝나면은, 한 학년이 끝나면 이제 그걸 축하하기 위하여 뭔가 파마시 볼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좀 호텔이나 이런데 같이 밥도 먹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하는 재미난 시간을 가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굿페어. 노팅엄은 각 도시별로 좀 그런 게 있는데, 노팅엄은 10월 첫째 주에 이렇게 이동식, 이 조립식 놀이공원이 생깁니다. 조립식. 엄청나게 오래된. 그래서 안전을 장담할 순 없지만 그때 딱 이렇게 세팅을 하나 보네요. 네, 그때 딱 세팅을 해서 오는데, 이게 노팅엄에 굉장히 전통적이고 옛날에 굿페어라고 해서 옛날에 노팅엄에 가보시면은 거위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거위를 사고 팔던 그 옛날 그 마켓이 그 굿페어로 이제 옮겨간 거라서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도 있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끝나고 했던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팀으로 했던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저희 자리가 배정이 되고 거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리에서 있었고, 이제 PhD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요. 우린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발표도 하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가서 같이 발표를 하고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은 그렇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라고 해서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만약에 좀 이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열성하게 되면 좀 별로 이제 잘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불러주는 이제 곳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내가 이 외부에서 오리엘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영국의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1등부터 뭐 예를 들어 2,000명이 있다면 2,000명까지 등수를 매겨요. 3학년 때 그 전국인 학생들을 전체 다 같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1등부터 2,000등까지 점수를 쭉 매겨요. 그래서 1등한테 자기가 가고 싶은 이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곳을 고르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골라요. 순서를 1, 2부터 엄청 많겠죠. 그 순위를 줄 때 1등을 한 학생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런던에 엄청 기깔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딱 한 명 뽑는다. 근데 1등을 한 학생이 거기를 썼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이 시스템 우리는 오리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 트레이닝 이어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저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어차피 저거 해봤자 뭐 굳이 뭐 엄청나게 좋은 데 갈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저기 매달리고 싶지 않고 저거는 좀 지역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알아볼래 라고 해서 다른 약국에, 그렇게 하면 병원은 못 가고 약국이나 뭐 회사든 이렇게 해서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분의 약국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오리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커뮤니티 파마시에서 했고, 이거를 통해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GP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그 가정 주치 선생님들이 있는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환자를 6개월 동안은 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 동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회사로 간다 하면 회사 6개월, 뭐 약국 6개월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는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약국을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처음 들어갈 때는 인턴으로 들어가서 1년 후에 나올 때는 회장으로 나와야 되는
약간 요런 단계가 딱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굉장히 뭔가 축약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약국에 가도 제가 여기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라고 해서 일을 하고 약국 운영할 수 있는 게 1년 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하다가 학교에서만 있다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실 되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1년 뒤에 어디 가서 자 지금 환자 오셨으니까 뭐 너는 뭐 하세요? 너는 뭐 하세요? 이렇게 뭔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자. 환자랑 뭐 인터랙션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막 쓰레기 치우라고 그래요. 요거 쓰레기 치워, 문 닫아, 문 열어, 뭐 어디 가서 심부름해 이렇게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1년 동안에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좋으니까 이 시점에는 이 사람한테 이걸 해라고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좋으니까 뭐 점심 먹고 저 사람한테 뭘 하라고 해야 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나중에는 주사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뭐 마케팅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게 일어나는 와중에 시험 공부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얘는 52주 과정 코스인데 그게 끝날 때쯤에 영국의 레지스트레이션 exam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죠. 시험. 약사 면허 시험. 약사 면허 시험. 약사 면허 시험은 뒤에서 뭐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제가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했던 이제 약국의 스태프들, 친구들이라고 할 뻔했네. 스태프들. 그래서 저는 이 약국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 있고 이 동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하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린 친구들이 많은 곳에 비해서 한 사람이 먹는 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약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이 인터랙션, 약과 약 사이에 뭔가 이 약을 먹을 땐 이 약을 멈춰야 돼, 이 약을 먹을 땐 뭘 조심해야 돼 라는 거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옥같이 뭔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약이 막 리스트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관리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때 굉장히 인텐스했지만 저 때를 통해서 뭔가 대처하는 법도 많이 배우고 저 때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저 약국을 선택을 했고 이분들이 그 스태프 분들이시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국의 약사 시험은 1년에 2번 있어요. 여름 시험과 가을 시험. 그래서 6월에 한 번 있고 11월에 한 번 있는데 내가 6월 달에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6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딜레이가 있어서 11월 달에 보는 사람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6월 달에 봐요. 그런데 영국은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이 있어요. 3번을 봤다. 근데 너가 안 됐다? 그러면 영원히 못 봐요. 영국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는 6월 그리고 11월에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둘 다 안 됐으면 그 다음에 6월 달에 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11월까지도 넘어간 사람 본 적이 없고 영국은 첫 번째에 다 합격을 해가지고 첫 번째에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를 쓰고 이제 일할 때 뭔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영국은 보통 법적 공휴일 플러스 내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마 이때 파운데이션 트레이니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일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시험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 이건 아마 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프리스크라이빙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프리스크라이빙이 생겼기 때문에 클리니컬 파트에 뭔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칼큘레이션, 계산 파트랑 클리니컬 파트로 나눠져서 2개가 있었는데 칼큘레이션은 구문 수학, 막 이런 눈높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쉬워요. 좀만 풀어보면은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칼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클리니컬 파트. 영국은 약사 시험이 뭐 한국 약사 시험이랑도 비교해서 그렇고 뭐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임상적인 거를 많이 보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한테 어떤 환자가 왔다. 근데 이 환자는 몇 살이고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원래 먹는 약은 뭐 A, B, C였는데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뭐 D라는 약물이 추가됐다. 이때 이 환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보기에 저나트륨증, 뭐 근육 경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통 많이 보는 게 클리니컬 파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뭐 이런 파트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이제 만약에 파운데이션으로 가신다면 약대 공부랑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를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화학이랑 바이올로지 과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화학을 했든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을 했든 뭘 했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코스 자체가 어쨌든 A레벨을 함축시킨 거기 때문에 이 근본이나 문제나 개념 물어보는 게 A레벨에서 묻고자 하는 혹은 A레벨이라는 코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되게 원론적인 걸 좋아해요. 어떤 원자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그거 계산하는 거 말고 원자가 뭔지 알아?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얘네들 어떤 물리적인 특징, 어떤 화학적인 특징 갖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그게 옆에 있는 애랑 뭔가 결합을 해야 될 때 이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화학 공부를 했든 생명과학 공부를 했든 물론 언어나 보여지는 거는 익숙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를 거다.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2학기 기말고사 바이올로지에 거의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이미 1학기 때 성적이 좋아서 이 성적을 2학기 때 공부를 안 해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오퍼를 맞출 수 있어. 이거는 너무 많은데? 좀 귀찮다.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대략 점수 한 몇 점만 받아서 가자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노팅엄 파운데이션 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1학년 때 들어가면 피를 보죠. 왜냐? 이거를 그렇죠. 나는 분명히 했다고 교수님은 했다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파운데이션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대학교 입학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물론 대학교 졸업도 아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학 과정을 입학을 해서 그 공부를 잘 해내고자 영국 유학을 가는 거지 내가 어디 입학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공부하면서 이 점수 받으면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파운데이션 공부는 이게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 지금 보면은 케미스트도 그렇고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다 약대 공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에요. 얘만 빼고 광합성만 제외하고는 다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할 때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지금까지 공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느껴야 되는 게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해야 되는구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뭔가 이걸 내가 안다고 그렇죠. 말할 수 있구나. 이걸 바탕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면서는 내가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구나를 항상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학생들이 그게 도움이 돼요. 이게 도움이 안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지금 유학원 통해서 유학원에 처음 파운데이션을 가는 친구들이 아예 과학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한국에서만 과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서 유학원에서 저를 통해서 5시간 정도 이제 과학 공부가 이런 거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거를 유학원에서 제공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만약에 나는 그래도 계속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할 때 저는 뭘 하냐면 보통 파운데이션 코스에서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대학교 과정에서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랩 리포트를 쓰는데 랩 리포트가 거의 중간고사가 보다도 중요하게 들어간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 보고서인데 학생들이 실험 보고서라는 거를 써본 적도 없고 뭔가 레퍼런스 참조를 다는 거를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걸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카스나 혹은 뭐 다이렉트하게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자소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소서 수정하고 방향성 제시하고 인터뷰 수업하거나 모의 인터뷰 유학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 제가 멘토로 참여해서 인터뷰 물어보고 피드백 주고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하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최고네요.